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법정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 연원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둘 다 어느 게 꼭 옳은 말이냐라고 따지기는 어렵긴 합니다. 근데 둘 다 말은 멋진데 둘 다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좀 거슬러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이제는 지방정부도 하나의 정부로서 인정을 해서 국무회의를 중앙정부가 주재하는 장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2국무회의를 주재해서 17개 광역시도의 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물론 지방정부라는 용어 자체는 그 전전부터 계속 이제 있었던 말이긴 합니다. 있었던 거고. 근데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에 비교돼서 이제 독자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말만 그래 잘 안 되고 네. 지금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아마 자치라고 하는 것은 용어적으로 좀 더 높은 의미성을 갖고 있는데 단체보다는 정부가 좀 더 큰 위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요. 지방자치 자체가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로 보면 조세권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따라서 미국은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에 오면은 뭐 무슨 세금은 깎아주고 다른 세금은 높게 받겠다. 준법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성이라는 게 없죠. 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이든 지방정부이든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것 이건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단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정부로 변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 또 했기 때문인 건데 오늘 어떻게 말했냐면은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맨날 지자체라고 하냐. 지방정부는 또 하나의 주권단체다. 계모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차이점이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셔가지고 둘 다 돈 있는 데만 하셨어요. 네, 둘 다 재정 자립도가 나름 빵빵한 데서만 높은 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전라남도, 뭐 강원도 뭐 이런 데들의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 뭐 20%대, 30%대의 지자체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25% 정도의 재정 자립도란 얘기는 그 시의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그 시청의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운영이 안 된다. 운영이. 그러니까 나머지 복지기금 뭐 이런 거들은 다 그냥 중앙의 일을 대리해주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 사업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랑 매칭을 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교부금 받아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중앙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일손으로만 도와주는 것들을 하는 것에 국한되는 상황이라 사실 되게 가난한 지자체, 성남이나 경기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뭐 구례군, 곡성군 뭐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많은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내년도 6월에 우리 지방정부의 장을 뽑는 선거에 나가실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니까 아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도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뭐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제 대통령실 근무를 하셨으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존재가 사실 밖에서 봤을 때 국정 2인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국정 2인자 역할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관들을 선임하거나 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마지막 이배수를 들고 가는 서류를 들고 가는 당사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실제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참모이시기도 하고 그러죠.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라는 데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폴란드 이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도 이번에 했던데 이렇게 밀어주는데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새소리 좀 많아요. 묻지마 말할 수 없어. 기자라 말할 수 없어.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다양한 갈래로 전화를 돌려봐도 잘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뭐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밀어주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부터 네. 근데 뭐 본인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출마하냐라는 얘기를 주변에 주변에 또 최근에 하시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지금 처지와 조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실은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거쳐서 K방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 강훈식을 보내놓고. 예. 네. 일요일 날 보내놓고 어제 오늘 이틀간 대통령실 전반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무기 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경찰의 날 행사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슈가 매일 이렇게 네. 대통령실 흘러가더라고요. 그날. 근데 어쨌든 K방산과 관련해서는 뭔가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은 있는데 성과 못 내면 못 오나? 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대통령 특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낼 정도면 사실은 협의는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도장 찍으러 도장 간다고 찍으러 봐야죠. 가고, 네, 예. 도장 찍으러 간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전 비서실장이 원래 특사로 가는 경우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던 것 저도 같고 뭐 임종석 그래서- 실장이 중동에 네. 사우디의 UAE 할 UAE 때. 특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제가 그 임종석 실장 취재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뭐 해결하러 갔었어요. 예. 아, 꼬인 매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 상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 더 예. 상세히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게 임 실장님이 실장일 때 가셨나요? 실장 그만두고 가신 거 아닌가요? 실장일 때 실장일 때 가셨나요? 갔을 것 같은데. 그 여하간 드문 일이라는 거죠. 예. 그만 일이고 네. 한다면 UAE 그 특사를 했었어요. 홍범도 장군 찾아봐야겠다. 유해봉환 이제 하고 할 때 노영민 실장님을 특사로 한번 지정해가지고 그랬구나. 한 적은 네. 있는데 그때 특사 지정은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간에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선거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핫코너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전혀 없죠. 기본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후보군들 면면을 보면서 음. 좀 드는 생각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근데 결국은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1년 좀 지나서 이제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가장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착출될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동참해야 된다. 본인의 네. 예를 들면 강훈 실장 입장에서는 나는 충청도로 가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수도권이든 어디든 다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은 뭐 누가 크게 탓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윤석열 정부 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UAE 특사를 특사로 간 적이 좀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일 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의원님 그 정청래 대표랑도 개인적으로 교분이 진짜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정하는 문제는 당대표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중앙당이 이제 주로 관할하고 그 밑에 선거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들이 많이 관할하기 때문에 네. 중앙당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나 인물 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는 누구든 출마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컷오프에 앙금이 이제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컷오프를 하지 않고 누구나 이제 자율적으로 붙을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거야 호남이나 뭐 이런 데서 필요한 어떤 얘기인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당정청이 잘 고민해서 좋은 후보를 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명되는 분들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보다는 뭐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아니면 또 뭐 조국 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두 거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승기를 거머쥐지 않으면 그 이긴 선거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서울은 아시다시피 이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약체 후보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센 게 아니라 서울이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고령화됐고 보수화되어 있고 젊은 층들이 대거 경기도로 집값 문제 때문이죠. 대거 빠져나간 상황에서 서울에서 뭔가 그 좀 이기는 선거 전략을 짜려면 구도와 역시 이제 인물 경쟁력이 중요한데 구도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잘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적 상황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얼마나 이 후보 경쟁력, 후보 그러니까요. 전술을 잘 짜느냐 네. 이제 이게 중요해서 지금 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또
약간 처지는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짝 카드 또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깜짝으로. 예, 깜짝 카드. 네. 예, 깜짝 카드를 내놓을 수 있고 그게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깜짝 카드 아닌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갑자기 알겠어. 보니까 깜짝 카드 해석을 나오니까 하지. 날라오는 사람들은 항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주영 선배 나오셨으니까 네. YTN 이제 여러 가지 노조가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당찬 포부를 좀 밝혀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0일이 넘었고요. 파업 5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6달째 본사가 아니라 여의도로 출근을 해서 유진 그래요? 본사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도 YTN이 정상화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방송장악 음모들이 전모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걸 판단을 받아서 사실 복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왜 이걸 하고 있냐. 결국 YTN 구성원들은 유진그룹 이런 자본에 충성하는 방송사 언론인이 되기는 싫다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공익에 복무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의 자부심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매일 아침 피켓팅은 그 영화 암살해 보면 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둘 죽인다고 뭐 독립이 되냐? 뭐 피켓팅 한다고 YTN 정상화 되냐? 모르죠. 그렇지만 알려줘야죠.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정말 그 부탁드립니다. 절절한 그 사연인 건데 저희들이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좀 필요한데 최근에 그런 관심이 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준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역설적으로. 네, 사실 오늘 전준영 기자님 우리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했잖아. 어젯밤에 YTN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YTN도 그렇지만 그 TBS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TBS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지경이에요. 지금 뭐 제작 인원이 거의 없고 대체로 다 조직을 떠난 이런 상황이 되고 남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깃발 딱 들고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공적으로 빠르게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박미통위 위원장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일을 늦출 게 아니라 뭐 좋은 오히려? 분으로 네. 예, 빨리 해서 인사청문 거쳐서 임명해서 YTN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TBS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밖에 다른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전히 잘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언론 분야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내 고향 순천에 대해서 한마디. 아, 저 지금 광주 살아요. 아니 근데 순천 저도 이제 복숭아. 국회의원 할 때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국대학교가 그 학생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네, 예. 근데 그때 저희가 40 며칠간 학생회장이 단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찾아간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 네. 학교 위에 옥상에도 네, 올라가 시위하도 맞아요,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학생회장이 저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정말 나쁘네요라고 말을 꺼내면서 사람이 40 며칠 정도는 굶어야 국회의원이 찾아오나 봐요. 이제 이렇게 와, 충격적이다. 얘기를 한 적이 그날 있어요. 의원님 저하고 같이 갔어요. 아, 그런가요? 라이브하러. 예. 네. 다 까먹어요, 그게- 보니까. 다 먹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데 맞아. 마찬가지로 진짜 다 힘들게 있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모임 총무를 하거든요. 근데 만나면 다 피의자 아니면 뭐 엊그제 압수수색 당했던 사람이거나 그 재판 지금도 예를 들면 서해 사건 이런 걸로는 살인죄로 기소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한두 그래요. 건이 아니 재판이. 예.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고 막 뭐 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재판장에 가 있고 여전히 뭐 그 현장에 회사를 나가야 지키려고 되고. 해야 되고 피켓을 들어야 하고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누군가가 말했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제는 좀 빠른 정의의 길들이 네. 잘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